안녕하세요. 나의 정치 정체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이지만 한국이 어쨌든 북한하고 휴전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쟁하는 상태에서 휴전을 그냥 서로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신들에서는 어쨌든 그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전할 때 꼭 남북한은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전쟁 상태다. 휴전이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물론 요즘은 한류라는 그런 붐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뭐 예전에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죠.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그 야구 선수가, 미국 야구 선수가 계약을 일본 그 프로야구단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전쟁 날까봐 그럼 일본까지 불똥이 튈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약을 안 했다는 그런 우스개 그런 루머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전에 그냥 한국 사람들도 뉴스만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맨날 그냥 서로 돌 던지고 싸우고 맨날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전쟁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만 보지만 실제 물론 뭐 지금은 이제 하마스랑 뭐 이스라엘하고 진짜 전쟁이 난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할 때 여행하고 온 사람들 보면 그냥 항상 이스라엘이 뭐 전쟁 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잖아요. 즉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그런 보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편파 보도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쉽게 그런 보도만 보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그냥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그 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랍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공항에 아랍 청년들은 미국에 있는 아랍 청년들은 오히려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제 기억이 맞으면 수업 시간에. 근데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그 만난 중동 친구들을 보면 꼭 중동 친구가 아니라도 심지어는 그 방글라데시 그 이민자였는데요. 같이 TV를 보는데 그때도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분쟁 그런 뉴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굴색 바뀌면서 자기 진짜 내일이라도 짐 싸가지고 저기 가서 도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어설픈 농담이 아니고 정말 막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 한 명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영국에서 만났던 그런 젊은 그 이슬람 계열 친구들을 보면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분쟁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자기네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발벗고 뛰어간다 이런 마음. 물론 제가 뭐 전쟁을 분쟁을 더 옹호하자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아랍 사람들, 뭐 이슬람들은 굉장히 그런 애국심도 없고 마치 나라 팔아먹을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도 그냥 도망갈 것 같은 그런 겁쟁이들로 저희는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만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만난 그런 아랍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애국심도 더 강하고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기네 신념이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강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 분들에겐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 게 뭐 피부로 전혀 느껴지시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정말 인구수 중에 굉장히 적지 않은 인구가 우크라이나 계열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캐나다 사람이야. 하지만 뭐 조부모, 부모 세대로 가면 우크라이나 계열과 연관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통계 수치로도 뭐 거의 한 150만 넘을 것 같고요. 캐나다 인구 중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손을 먼저 내민 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참고로 이런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국가 중에 하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캐나다랑 또 그런 혈연적인 관계가 정말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마 한 30만 명 가까이 난민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지금 3년 정도 지났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협상에서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고 선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집권하는 독재자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냥 한때 성공했던 코미디언 정도로 표현하고 그러지만, 실제 캐나다 총리는 지금 현 시간에도 유럽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정도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런 관공서나 이런 은행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 가족들이 이제 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온 난민들,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저도 같이 대기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 지금 피해서 왔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그래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런 전쟁의 그런 폐해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소식을 그렇게 많이 전하진 않죠. 뭐 한국 정부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에 뭐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들은 간혹 보지만, 사실 한국 분들에게는 전혀 딴 나라 이야기죠. 그렇지만 또 저만 해도 실제로 그런 전쟁을 피해서 캐나다로 온 난민도 만나보고 직접, 그리고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가족 무리들도 캐나다에서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리아 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랑 그냥 한국에서 뭐 시리아 난민, 시리아의 뭐 그런 독재 정권, 지금 아사드 정권이 오랫동안 정말 박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로 튀고, 이런 일들이,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한국도 전쟁을 겪은 대표적인 나라지만 한 군데서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한 곳에서만 있다 보면 다른 나라 얘기는 정말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좀 살다 보고 지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제 캐나다에서 직장 동료는
르완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그 나라인데요. 르완다 호텔이란 영화도 굉장히 그 르완다 내전을 다룬 영화인데 굉장히 호평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그 르완다 호텔이란 영화를 저도 실제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제가 저희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르완다 그 내전 때 그 내전을 경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잔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정말 다양하고 어느 곳에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편안하게 지금 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정말 전쟁의 이런 참혹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그냥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사람에 비유하면 우크라이나는 좀 약자잖아요. 약한 아이고 러시아는 좀 깡패 같은 아이고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아이가 약한 아이가 이제 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토죠. 나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니까 그 깡패가 야, 너 왜 내 편이었는데 저 편으로 딴 편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한번 크림반도 전쟁인가요? 그래서 한번 두들겨 패고 좀 삥도 뜯었다가 영토를 좀 뺏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냥 3년 전에 팬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국제 경찰처럼 전 세계 경찰처럼 항상 반장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 참 냉혹한 얘기지만 얘가 처맞고 있어도 우크라이나가 약한 애가 깡패한테 처맞고 있다고 쳐도 내가 그거에 굳이 개입 안 해도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있는 광물 계속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을 탐내는 거고 그거를 갖고 싶은 거고 러시아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를 패고 심지어 영토까지 다 뺏고 싶은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얻어 터지고 죽사발 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든든하게 믿었던 미국까지 그러니까 참 이게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참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캐나다야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100년 전부터 벌써 100년이 그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 우크라이나 계열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다 치지만 미국 입장에선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너희를? 그렇게 말하면 참 냉정하긴 하지만 처맞고 지금 코피 흘리고 쌍코피 나고 팔다리 다 부러진 입장에선 참 야속은 하지만 딱히 형제는 아니잖아요. 까놓고 캐나다처럼 우크라이나랑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세상이 참 냉정하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처맞아도 여러분들이 안 도와준다고 내가 아쉬워한다고 투덜거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고소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나 안 도와줬어? 왜 나 병원에 안 데려가줬어? 왜 나한테 싸울 수 있는 몽둥이라도 왜 안 쥐어줬어? 내가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답이 없죠. 예, 그냥 답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는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저도 뭐 막 태극기 부대에 막 뭐 성조기 들고, 왜 우리 전철만 타도 그런 뭐 미국 성조기 든 성조기 그려져 있는 모자 쓰고 타시는 노인분들 많죠.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해 안 가요. 지금도 뭐 사실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 세대에는 전쟁을 겪었지만.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전쟁을 겪었다면 지금 저희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뭐 말해줘도 그나마 이제 저희 세대는 반공교육도 철하게 받고 어쨌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그런 역사나 이런 데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 전쟁 관련해서도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이제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 전쟁을 미국의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관점에서 그 다큐멘터리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보면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는구나. 예.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뭐 미국 관점을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관점에서, 예,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세상의 눈은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도 되게 다양하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 난리를 치고 그래도 어쨌든 미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말은 절대적인 인기 투표에서도, 뭐 인기 투표가 아니지만 그 미국은 왜 투표제가 대통령 그 선거 시스템이 대한민국과 다르잖아요. 그냥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선거인단에 그 수를 많이 가져야지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거인단의 수는 그 주의 또 인구랑 비례하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냥 인기 투표만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그 절대적인 국민의 개별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당연히 선거인단에서 표를 월등히 확보했으니까 또 당선이 된 거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도널드 트럼프가 또라이 같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계속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쨌든, 예, 그 새로운 타이틀로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2기에서. 근데 와, 전기톱을 나와서 막 드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린다 하면서 전기톱을 막 들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서에. 진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 예, 일론 머스크가 막 전기톱 들고 막, 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저거 진짜 뭐지? 아무리 뭐 그래도, 와, 정서상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한번 제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맞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